본본 본문 영상 두 번째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갈등의 원인이 성례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공 나는 성례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고, 장인어른의 표면적인 거절 이유는 아직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저께 싸운 것이지, 자, 어제예요, 어제 싸운 것인지 결코 장인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오늘에서 어제로 넘어왔어요. 뭐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큰다면 모르지만 그러지도 못할 걸 내가 심어서 뭐하나?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심으곤 조금도 쉽지 않다. 자, 이게 너무 먹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장인어른은 그것을 속병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배야 하고 꾀병을 부립니다. 나는 모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음성상징어네요.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어요. 일이 앞만 바빠도 배 아프면 그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서 오른 풀 한 숲을 뜯어서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태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유독 음성상징어가 많이 쓰였죠. 자, 음성상징어가 많이 쓰이면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감이 살아나요.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자, 왜 또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배가 좀 아파서요? 하면서 쓰러지니까 장인님이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자, 저라고 하는 것은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인님이라고 높인 표현을 쓰다가 저라는 낮춤 표현을 쓰는 거. 자, 여기에서 해학적인 그 요소가 드러납니다.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쥐고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자, 장인어른이 나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일하다 말고 누굴 망해놓을 셈이야 이 대가리를 겨놓을 자식. 자, 이런 비속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어요.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이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누구를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명입잘다한다. 무슨 뜻이에요? 욕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워놓고 욕필이하고 이름이 봉필이라서 욕필이라고 부른대요. 두루 인심을 잃었어요. 하지만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도 마을에 마름으로 더 잃었습니다. 자, 배참봉이라는 사람은 아마 지주일 거고요. 이 지주댁에 마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장인이.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원래 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욕 잘하고 사람도 잘 치고 생긴 것도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 이 전형적인 마름의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인님의 외양이 또 그렇게 됐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닭을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또는 품을 좀 안 해준다든가 그러면 땅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또 돈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 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농사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즉 뇌물을 먹이지 않으면 농사를 계속 지을 수도 없어요.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네 사람들의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게 아니겠는가. 동네 사람들은 장인어른의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장인어른에게는 굽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의 특징은요, 장인의 성격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직접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장인어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지주나 또는 마름들의 횡포가 꽤 마름들의 횡포가 굉장히 흔한 일이었구나. 아주 전형적인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대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형편이 못 듭니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을 한 개 딱 때려놓고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킵니다. 나는 그 속을 퍽 잘 알아요.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두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면 그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함부로 대하고 성격이 되게 거친 사람입니다. 사날씩이나 끙끙 앓았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일단은 장인의 마음을 추측해 보면 내가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돼서 속상했겠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라고 회유합니다.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할 일을 혼자서 다 해놓으니까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쌈을 척척 들었어야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들고 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르치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족을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 그러니 하고 남 낯짝만 붉게 해주고 그만이에요. 화가 나서 이놈의 장인님하고 매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참고 말았습니다. 참말이지 이 꼴을 하고 집으로는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 났으면 그대로 쫓겨왔느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내가 그래서 장인에게 화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상태로 돌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언제 있었던 일이냐? 작년 이맘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제가 된 거죠. 어제 내가 이제 아픈 척하고 꾀병을 부리다가 일어나서 장인님 앞으로 가서 나 갈 거예요. 그동안 일한 거 월급 주세요. 그랬더니 장인이 또 태세를 바꾸죠. 너 사위로 왔지 머슴 살러 왔니? 그러면 얼른 성대를 시켜줘야죠. 밤낮 부려먹고.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또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며 늘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말아요. 이번에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 단판을 짓자라고 소매를 내끌었어요.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버티다가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제 기운을 못 당하기 때문에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사실 참 장인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착한 성격이죠. 어수룩하고 순진합니다. 사실은 그 전날에 그러니까 내가 어제 꾀병을 부린 이유는 그저께 사건 때문이에요. 그저께 내가 쇠고개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는데 야릇한 꽃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벌들이 붕붕 날아오르고 바위 틈에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고 하늘의 봄볕이 이불 속같이 따뜻하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몸이 나른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내가 춘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봄이라는 계절이 이성에 대한 애정을 자극한다. 춘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과 여러 가지 이 묘사들, 청각, 후각, 따뜻한 촉각,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나의 마음을 울렁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소를 부리면서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데 웬일인지 온몸에 맥이 풀리고 자꾸 짜증만 나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괜히 소만 두들기면서 이 망할남의 소 하고 대가리를 꺾어ner라. 자, 장인님의 소니까요. 하지만 나는 정말 소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자, 여전히 이제 그저께 상황이에요. 점순이는 뭐 그렇게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역시 지금 직접적으로 점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아내가 돼야 할 만큼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10년이나 어리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어요. 남은 헌칠이도 잘 크는데 왜 이렇게 위아래가 뭉툭한지 내 눈에는 감자매 같아요. 참외 중에는 감자매가 제일 맛이 좋고 예쁘니까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죠. 둥글고 커다란 눈이 서글서글하니 좋고 조금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이나 혹혹히 먹음직하니 좋아요. 밥만 많이 먹으면 되지 팔자는 고만하니냐. 헌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거를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놀아요.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풀밭에다 깻박을 쳐서 흑투성이 밥을 곧잘 먹입니다. 안 먹으면 무안할까봐 이걸 씹고 앉아 있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자, 점순이를 좋아하는 마음에 배려하는 것도 느껴지죠. 자, 이게 바로 점순이라는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자, 이날 그저께입니다. 성한밥제로 반머리 곱게 내려놔요. 내외를 해야 되니까 저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등을 향해 웅크리고 앉아 그릇이 나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포개면서 들을 하는 건지 혹은 혼잣말인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자,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충동질하는 말이에요. 하고 쫑알거립니다. 잘 내외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얼떨떨해요.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싶어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몰라서 덤덤히 바라보다가 봄이 되면 온갖 것들이 다 싸게 되는데 사람도 그런가?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꾀병을 부리다가 구장님을 찾아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다시 어제로 돌아왔죠. 그때 구장님은 돼지우리에 죽을 퍼주고 있었어요. 구장님이 서울을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점잖아야 한다고 위에 있는 수염을, 자, 제비 꼬랑지 같은 수염을 뾰족히 비추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습니다. 아마도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멀뚱히보다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후딱 에헴. 자, 구장님, 장인님이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이 처음에 하고 말을 고쳤습니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히 화를 내려고 그래요.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심을 받아왔습니다. 당잔도 장인님 하다가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로 흘기는 바람에 겨우 알았지만, 자, 해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죠. 구장님도 내 얘기를 듣거니 딱한 모양이에요. 길게 길러둔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탁 튕기면서, 자, 이거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봉필씨 얼른 성례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걸.
내 짐작대로 말했더니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면서 성례금 오고 기집애가 잘해야지 하니까 멀수룩해서 입맛만 다실 뿐이에요. 그것도 그래 하고 자 우유부단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구장이요 소장인이고요 장인이 마름이기 때문에 또 장인 어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니 거의 4년 동안 3년 7개월이죠. 안 자랐는데 그게 언제 자라요. 그만두고 사형 내슈.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 그랬나? 왜 날 보고 떼냐? 아니 그러면 빅모님은 참새만 한 게 그럼 애를 어떻게 낳았어요? 장모님은 키가 더 작아요. 자 핑계를 대는 장인을 반박하는데 아주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아무래도 표정은 돌씹은 상이에요. 코를 푸는 척하면서 은근히 나를 골리려고 팔꿈치로 퍽 하고 치는 거예요. 나도 종이님이 종아리에 파리를 도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궁둥이로 콱 때밀어요.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근하고 싫어질 듯 하다가 몸을 바르고 치더니 눈총으로 쏘아봅니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고 싶은데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있는 꼴이 보기에 퍽 징그러웠어요. 자, 두 사람의 몸싸움이 웃음을 유발하죠. 그러나 별반 신통한 규정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습니다. 장인이 뭐라고 귓속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장님이 나를 조용히 데리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뭉태. 자, 뭉태는 나의 친구인데요.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을 얻어붙이니까 그래도 꿰었다고. 자,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굉장히 어수룩하고 순진한 성격입니다. 자네 말도 옳은데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야. 근데 농사가 이렇게 바쁠 때 일을 안 하잖아? 그러면 손을 쬐려다가 그것도 징역을 갈 수도 있어. 왜 옛날에 요전에 산포말에서 산에 불을 좀 놓았다고 징역한 건 못 봤어? 자,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데 남의 농사를 벌어주면 죄가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자네는 정장을 간대지만 괜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결혼도 그렇고 법년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네.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16인데 올가을에 열일 제치고 시켜주겠다고 하니 좀 고마운가. 자, 결국은요. 너 그러다가 징역 간다. 협박하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성년이라는 게. 자,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나의 마음을 이제 좀 단념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어제 구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장인과 내가 싸운 건 지금 생각해도 뜻밖의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한 차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장인님으로 말하면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자 양반 흉내를 낸다는 얘기죠. 이까지는 나도 나 좀 두들기다가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든 가문을 망치듯이 할 어른은 아닙니다. 또 나로 다 따지면 아무쪼록 잘 보여서 점순이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생각을 잘 단념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에 뭉태네 집에서 마실 간 것이 썩 나빴다. 아마 이게 싸움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구장님한테 갔다 와서 밤에 뭉태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빈정거리는 거예요. 맞고도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으유 봉필이 장인이죠? 거꾸로 박아야지 뭘 어떡해. 괜히 내 대신 화를 내며 주먹질을 하다가 등잔까지 쳤어요. 원래 괄괄하지만 나보고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오를 붙어요. 어안이 벙벙이 앉아있으니까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 살고로 장가를 들었는데
너는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돼. 자, 당시에는 대를 쌓을 제도가 드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은 아냐?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푼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서 빠져 죽어. 자, 이건 전부 다 뭉태의 말입니다.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막 함부로 이야기해요.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순 없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자, 문태가 한 말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장인이 딸이 셋인데 맏딸은 재작년에 시집을 갔고요. 정말 시집을 간 게 아니라 그 딸도 대를 사유를 해가지고 있다가 보냈어요. 딸이 10살 때부터 19, 10년 동안 대를 사유에 갈아치기를 동네에서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14놈이래요. 장인은 아들이었고 딸만 있어서 그 다음 딸을 대를 사이로 해올 때까지 부려먹지 않으면 안 돼요. 머슴을 두면 좋지만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라고 해서 연방 바꿔드렸어요. 한편 놈들은 욕만 줄창 퍼붓고 심하게 부려먹으니까 달아나기도 했을 겁니다. 점순이가 둘째 딸인데 내가 세 번째 사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셋째 딸이 이제 6살이어서 10살은 돼야 대를 사위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죽도록 부려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자빠져라 하는 게 뭉태의 충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뭉태가 가장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죠. 사건의 전모를 뭉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물의 어수룩함을 자,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 요 한계를 뭉태라는 인물이 일정 부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내가 전달할 수 없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고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뭉태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아요. 그냥 뭉태가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 장인님만 보면은 괜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대요. 그래서 장인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할 때 제 집에서 위한다는 감투, 옛날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뭐 좀 먹은 걸레, 내가 볼 때는 그냥 좀 먹은 걸레인데요. 그걸 그냥 주었으면은 됐을 텐데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는 않아요.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습니다. 자, 결국 내가 싸우게 된 거는 뭉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또 점순이의 충동질까지 있었어요. 실토이시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밥을 담았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된장찌개에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밥보다 더 수북하게 담은 산나물 한 대접. 나물은 점순이가 해오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나에 대한 점순이 애정이죠.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에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을 내려놓으면서 구장님한테 갖다 그냥 온담 그래? 엊그제 산에서처럼 쫑알거립니다.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습니다. 나도 벽을 향해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떻게 했더니 수염을 잡아쳐야지 그냥 묻어 바보야 하는 겁니다. 자, 바보라는 말을 듣고 나서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남들이 봤으면은 어미 잃은 황새처럼 가엾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이때만큼 슬펐던 일이 또 있는지 모른다. 너무 슬펐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고 해도 되는데 아내가 될 사람이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가 따분해요. 일터로 가랴 했다가 다시 들어누워서 내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농사를 못 지을 테니까. 뒷짐으로 트림을 하고 나오다가 너 또 왜 이러니? 또 아프다고 꾀병을 부렸어요. 밥 먹고 무슨 관객이야? 농사 버려주면 징역 간다. 가도 좋아요? 하고 나는 정말 가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낳아도 바보 이렇게 들을 테니까 나는 오늘 10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가서 지게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 허리를 막 쿡쿡 찔러서 나는 밥을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때마다 퉁겨지면서 배가 꼿꼿한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안 일어나니까 배를 지게 막대기로 쿡쿡 찌르고 막 옆구리로 차요. 장인님이 원체 심정이 굳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지않게 배를 채웠어요. 아픈 것도 눈을 꼭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습니다. 볼기차게 후려갈길 적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근데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까부터 울타리 뒤에서 점순이가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톡톡이 못한다고 바보라고 하는데 맞고 있는 걸 보면 바보로 알 것 같아서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지 장인님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자 점순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충동을 한 거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닐 텐데 단순한 나는 점순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정을 보아서 수염만 채고 자, 그랬으니까 점순이가 퍽 좋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나의 어수룩함이 드러납니다. 저기까지 잘 들리게 점순이가 들을 수 있게 이거를 까슬라보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더 약이 올라서 잡은 지게 막대기로 막 내리갈겼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도 약이 오르고 이놈의 장인님 하고 밭 아래에 있는 넝알로 때밀어 굴려버렸어요. 기어오르면 굴리고 기어오르면 굴리고 하다가 부려만 먹고 왜 성내를 하네요. 하지만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시켜주마 했으면 그만뒀을지도 모르는데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장인을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테고 헐떡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노리고 움켜잡고 매달렸습니다. 나는 팽그르르 도는 게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 아이고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자 너무 이제 아파서 할아버지 소리까지 나와요. 진땀이 쑥 빠지고 죽나보다 해서 그래도 놓질 않아서 쓰러져서 까무러치게 되니까 더럽다 이게 장이니까 나도 모르게 쩔쩔매다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나도 똑같이 장인을 공격합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장인님이 급소를 잡고 늘어졌거든요. 그러나 여기가 또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입니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손수 짖어주고 호주머니에 담배를 하나 넣어주고 올 가을엔 성례시켜주마 얼른 가라라 라고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너무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자, 이거는 바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정의 장면을 마지막에 두면서 결론은 장인과 내가 화해를 했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주고 싸움 장면으로 가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또 해악성이 두드러집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고 일터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즉 싸울 때는 그걸 모르고 잔뜩 잡아당겼어요. 놔라 놔 하면서 헛손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짓궂게 더 당겼습니다. 자 할아버지 놔라 놔 하고 너무 아프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하고 부릅니다. 이때 장모와 점순이가 나타나서 자 점순이는 나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모님은 남편이니까 뭐 편을 들 수 있지만 점순이는 내 편을 들겠지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혼을 내주라고 해놓고서는 에그 이 망할 게 아버지를 죽이네 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자, 내가 약간 어수룩한 성격이어서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아프게 할 거라고 점순이도 생각은 못했겠죠. 막 우는 겁니다. 여기서 기운이 딱 하고 꺾여서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막 때렸어요. 자, 나는 아직도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봅니다. 이 자식이 장인님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면서 이 싸움 장면이 끝납니다. 전문이 다 실려 있는 거라서 꽤 길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읽기에 조금 급급했는데 여러분은 나와 있는 단어 암기 다 하시고 밑에 나와 있는 표현들까지 전부 다 암기하셔서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